자, 유동적 무효 상태의 법률 관계에서 기본적인 것들만 몇 가지 좀 체크하겠습니다. 186페이지 보면요. 186페이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채권적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권적 효력이 없다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매도인은 대금 청구권이 없고요. 매수인은 이전 등기 청구권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허가받기 전에 그 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권리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대금 청구하지 못하고 토지 인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그라미 2번 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채무 불이행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다 해서 채무 불이행이 될 리가 없으니까 동그라미 2번의 마지막 부분 오른쪽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 맨 밑에 줄하고 오른쪽 맨 위에 줄 채무라는 게 성립하지 않으니까 채무 불이행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든가 손해배상 따위를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3번에 보면요.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앞에서 이런 거 본 적이 있죠. 법률행위가 무효인데 이미 이행을 한 상태라면 돌려주고 돌려받는 관계가 성립한다. 이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부당이득 반환은 확정적 무효일 때 발생하는 효과입니다. 언제? 확정적 무효일 때.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이건 뭐냐? 우리 민법은요. 이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걸 묻지 않고 매매나 임대차 같은 유상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았다 그러면 양당사자에게 해제권이 하나씩 생겨요. 법률에 의해서. 나중에 매매 가서 볼 겁니다. 매매 계약을 했든 임대차 계약을 했든 어떤 계약을 했든 계약금을 주고받았다 주고받은 사람에게 뭐가 하나씩 생긴다. 해제권. 이걸 계약금 해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당사자에게 그 계약금 해제권을 하나씩 이미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4번이에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지만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그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있다. 네 가지를 일단 기억합니다. 두 번째로 요 둘 사이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전 거래 행위란 각과 을 이 둘 사이에는 허가 신청 절차 협력할 의무는 생깁니다. 이유는 요 허가 신청할 때 공동 신청하도록 돼 있어요. 거래 당사자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신청하러 같이 가자 라고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상대방 같이 가야 되죠. 그걸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가 있다. 이때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는 계약상 의무는 아닙니다. 계약상 의무는 아니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는 당사자 간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믿음, 신의. 그 신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의무예요. 이걸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발생한다라고 얘기해요.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는 거래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의무가 아니라 허가 구역 내의 거래 당사자에게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믿음에 의해서 발생하는 의무다. 이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발생한다 하더라도 의무 이외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하라고 소송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걸 소구라고 합니다. 첫째에 나와 있죠. 소구할 수 있다. 소로서 구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셋째, 이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에서 두 번째 줄 손해배상. 세 번째 줄 미리 손해배상의 액수를 예정해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갑과 을이 허가 전 거래하면서 야, 너하고 나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을 배상하기로 하자라고 미리 그 손해배상의 액수까지도 정해놓을 수가 있어요. 다만 네 번째, 이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가 무슨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계약상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채무 불이행이 되진 않습니다.
계약상 채무 불이행이 되진 않기 때문에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해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 해제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관련해서도 4가지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의 이행을 소송상 청구할 수 있다.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미리 예정해 둘 수도 있다. 그러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를 불이행했다 해서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깁니다. 이러한 허가 신청 절차,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 전 허가 전 거래 행했을 때 유동적 무효인데 이게 언젠가는 확정적 유효나 확정적 무효로 바뀌겠죠. 계속 유동적인 상태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자, 이럴 때 언제 확정적 유효가 되는지, 언제 확정적 무효가 되는지 그걸 몇 가지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양가로사의 동그라미 1번 확정적 유효로 되는 경우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아까 뭐였어요? 허가를 받으면 아까 허가 받으면 유효가 된다 그랬죠? 또 하나가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더 이상 투기 위험이 없어. 그래서 구역 지정을 해제해버렸어. 유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재지정하지 않은 경우 3가지 허가를 받은 경우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재지정하지 않은 경우 이 3가지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동그라미 2번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맨 위로 올라가서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6번에 보면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라고 되어 있죠. 이 중간생략 등기는 뭐에 터잡아서 이루어지죠? 미등기 전매. 우리 원래 앞에서 효력 규정에서 단속 규정과 비교를 하면서 미등기 전매행위 및 이에 터잡은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있다.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부동산이 순차 매매가 됐는데 을이 미등기 전매했다. 그럼 우리 판례는 이렇게 봐요. 을은 처음부터 허가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걸로 봐요. 이거를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확정적 무효가 돼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만큼은 미등기 전매행위 및 이에 터잡은 중간생략 등기는 깡그리 무효입니다. 물론 이것도 당사자들이 무효라는 걸 모르고 병에게 중간생략 등기가 된 상태에서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당사자 간의 사이가 틀어져서 무효를 주장하는 순간 그냥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효고. 아시겠죠? 혹시라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미등기 전매 및 이에 타잡아서 중간생략 등기 하시는 분들은 지금 미리 무효라고 해서 정리하세요. 등기 정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깡그리 무효가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이 있을 때 확정적 무효가 되고 또 하나가 불허가 처분이 나면 무효가 되겠죠. 허가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처분. 첫째 있죠. 허가권자의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경우. 두 번째,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매도인도 매수인에게 허가받을 생각 없다. 매수인도 매도인에게 나도 마찬가지다. 미투 그랬을 때. 그럼 양당사자가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죠. 이럴 때도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 3개. 허가, 구역지정 해제, 기간 만료되는데 재지정하지 않은 경우. 확정적 무효로 되는 거 3개.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인 미등기 전매행위 및 중간생략 등기. 불허가 처분이 내려진 경우. 마지막으로 쌍방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일단 요번 순환에는 요렇게만 기억을 합니다. 요렇게. 요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전 거래 행위와 관련된 우리 대법원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되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3월달, 5월달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우리는 지금 무효행위 종류 중에서 유동적 무효를 봤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일부 무효, 전부 무효. 184페이지. 거기에 보면 맨 밑에 137조라고 조문이 하나 있습니다. 찾으셨죠? 법률행위 일부 무효라고. 자, 법률행위가요.
전부가 무효인 경우도 있고 일부만 무효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이 일부 무효일 때 어떻게 처리할까? 지금 봤던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관련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를 잠깐 보세요. 각과 을이요. 토지하고요. 건물을 일괄매매했습니다. 일괄매매. 그러니까 하나의 계약서에 토지 매매와 건물 매매 계약을 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토지가 허가구역 내에 있었고요. 허가 전이에요. 그러면 전체 토지 건물 일괄 매매 계약 중에서 토지 부분이 무효죠. 건물은 건물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게 없어요. 그럼 이 경우는 전체 토지 매매 일괄 매매 중에서 토지 부분만 무효인 일부 무효입니다. 그렇죠? 일부 무효. 이렇게 법률행위가 일부가 무효일 때 이거를 전부를 무효로 할 것인지 일부만 무효로 할 것인지 문제가 생겨요. 어떤 차이가 있냐? 일부만 무효로 하면요. 토지거래 허가 전 건물만 먼저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 건물만 먼저 대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전부를 무효로 처리하면 토지거래 허가 전 토지는 물론이고 건물에 대해서도 등기 청구 못하고 대금 청구 못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겠죠? 예? 아니, 그냥 법률 행위 일부가 무효일 때 원칙적으로 요것만 무효로 할 것인지 전부를 무효로 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럴 때 우리 민법은 원칙이 전부 무효예요. 전부 무효라는 건 이런 겁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매 계약에서 토지가 허가를 받기 전이다? 그럼 토지 부분 무효죠? 뭐도 무효? 건물도 무효.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를 받기 전 토지는 당연하고 건물에 대해서도 이전 등기를 청구하거나 대금 따위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없다. 이걸 모르고 있으면요. 갑의 경우에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런 137조를 모르면 야, 토지는 무효지만 건물은 유효하지 않냐. 건물 대금 먼저 달라. 또는 을이 야, 건물만 먼저 등기를 넘겨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민법은 뭐로 되어 있으니까 전부 무효로 되어 있으니까 토지거래 허가 전에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이전 등기나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판례예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두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첫째가 무효 부분과 유효 부분을 나눌 수 있고 분리할 수 있고 지금 토지 건물 일괄 매매 계약을 했지만 토지 매매 건물 매매를 따로 할 수도 있죠. 토지와 건물은 우리 민법상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토지 건물 매매 계약서를 한 장을 써놨지만 이걸 처음부터 토지 매매 계약서 건물 매매 계약서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도 있지요. 그걸 나눌 수 있다. 즉 가분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효 부분과 무효가 아닌 부분을 나눌 수 있고 두 번째로 추측을 합니다. 추측. 어떤 추측을 하냐면 갑과 을이 무효인 토지 부분을 거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만이라도 거래를 했을까? 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게 추측을 했을 때 아니야. 토지를 매매하지 않았다면 건물도 매매하지 않았을 거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맞아. 토지를 매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만 해도 매매했을 거야. 이런 경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두 번째. 갑과 을이 토지를 매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만이라도 매매하였을 것. 무효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범죄의 일을 하였을 것. 이라는 추측. 요 추측된 거를 가상적 의사라고 합니다. 이게 인정이 되면 무효 부분과 유효 부분이 쪼개질 수 있고 추측을 통한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되면 일부만을 무효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유효가 된다. 이렇게 돼요. 이게 예외.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대로 나와 있는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185페이지. 중간에 있는 거. 자, 조문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중간에 판례가 하나 있는데 잘 읽어보세요. 토지에 대한 허가를 얻지 못하여 토지 매매가 무효로 되었을 경우에
원칙적으로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 건물 매매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따라서 매수인은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매수인이 건물만이라도 매수하였으리라는 특별한 사정. 이게 뭐예요? 이거 가상적 의사. 토지는 사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만이라도 매수하였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토지 매매는 무효지만 뭐는 유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은 유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전이라 하더라도 건물만 먼저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 무효의 종류와 관련해서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전부 무효, 일부 무효,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이런 세 가지를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유동적 무효와 관련된 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전 거래행위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기본이 되는 것들 체크해 드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189페이지로 가봅니다. 거기에 보면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효의 효과라는 건 처음부터 무효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뭐예요? 행위 당시부터 무효예요. 등기를 넘겨줬다? 등기도 무효입니다.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등기를 넘겨받은 자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행위 계약이 무효이면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요. 아직 이행을 하기 전이라면 당연히 이행을 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을 이미 한 상태라면 아까 뭐라 그랬죠? 돌려주고 돌려받는 무슨 관계? 부당이득 반환. 그런데 만약 무효 사유가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된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한다 그랬죠? 뭐가 적용되기 때문에? 불법 원인급여. 그런 것들을 조심해 주시면 돼요.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다음 페이지 3번 사회질서에 위반돼서 무효라면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제4절에 무효행위 재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봅니다. 나중에. 지금 무효도 잘 모르는데 그렇죠? 그걸 되살리는 건 뭐 그렇죠. 무효행위 재생이라고 두 가지가 있어. 무효행위의 추인과 무효행위 전환이 있는데 추인이 나왔어요. 아까 우리 추인 하나 본 거 있죠? 뭐 무권대리 추인. 근데 또 나왔어.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뒤에 보면 추인이 또 하나 나와. 추인이 3개가 나와. 연달아서. 지금 무권대리 추인도 머릿속에 잘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거기다 무효행위 추인과 취소 가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 나와. 다른 추인 2개까지 머릿속에 담았다가는 또 멘붕 상태가 옵니다. 그래서 무효행위 재생은 꼭꼭 신주단지처럼 모셔놨다가 3월달 또는 5월달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효의 의, 무효의 종류, 무효의 효과 딱 요렇게만. 됐죠? 네, 취소로 갑니다. 193페이지. 아이고. 50경이 왔는지. 이 직업병이죠, 직업병. 말씀드렸죠. 왼쪽은 마이크 이렇게 거의 깁스 형태로 잡고 있느라고. 오른쪽은 판사하고 지우느라고. 한 10몇 년 했더니 여기도 쑤셔, 여기도 쑤셔. 직업병이죠, 직업병. 이제 가끔 정형외과 가서 체외 충격파 이렇게 엑스레이 찍으면 여기에 염증이 있어요. 이렇게. 그 이름이 뭐더라? 희한한 이름의 염증이 있더라고요. 체외 충격파로 부시거나 말이죠. 약물 치료하고 그러는데 강의를 그만둬야 없어지는 병이겠죠. 취소. 이것도 무효하고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그런데 이거는 일단은 유효해요. 일단은 유효. 유효한데 취소권자가 이걸 취소를 해버리면 소급해서 그 유효했던 행위가 소급해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 이렇게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확정적 무효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 따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일방적 의사표시를 취소라고 합니다.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갑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버려요. 그럼 계약이 무효가 돼. 그럼 을은 어때요? 화들짝 놀라겠죠. 그러니까 을이 야마 너 왜 취소하냐 물어보겠죠.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취소
사유가 있어야 돼요. 무효 사유는 안 외워도 되지만요. 취소 사유는 외워야 돼요. 왜냐? 이 취소 사유는요. 행위 당시에 존재하는 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유가 있어야 돼요. 민법상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취소를 140조 이하의 취소를 협의의 취소라고 하는데 이 협의의 취소 사유는 딱 법에서 정해져 있고 그게 행위 당시에 있어야 돼. 행위 당시.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정해진 날짜에 잔금을 치르지 않아. 이때 갑이 을이 잔금을 치르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없어요. 왜? 을이 잔금을 치르지 않는다는 것은 계약 당시 사유가 아니라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발생한 사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계약을 취소한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계약을 해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취소한다라고 할 때 그 취소 사유는 언제 존재해야 돼? 계약 당시, 행위 당시 존재해야 돼. 그리고 그 사유가 딱 4개밖에 없어요. 제착사강이라고.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였었거나 또는 착오가 있었거나 물론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여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사기 강박을 당했거나 위법한 기망, 위법한 강박이 있거나 이렇게 딱 4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지나가는 개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럼 지나가는 소는 안 되죠.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개나 소나 취소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럼 누가 취소해? 취소권자가 따로 있어요. 개나 소나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취소권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취소권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큰 스님이 한 분 있다. 큰 스님. 큰 스님 제착사강 대승이라고. 이 근처에도 호박 라이트가 있나요? 있어요? 차에다 이렇게 호박 달고? 아, 저희 동네에도 있는데, 아, 미치겠어요. 아직 8시에서 9시 사이만 되면, 저희 동네 학원도 다니는데, 거기 학원 근처에 있나요? 호박 라이트. 호박 라이트가 유명한가 봐요? 예? 곳곳에 있어, 호박 라이트. 1톤 트럭에다 호박 이만한 거 얹어놓고 불 뻘쩍뻘쩍 하면서 돌아다니죠. 보통 한 4-5대가 줄지어서 다니는데, 기차처럼. 자, 취소권자 큰 스님, 제착사강 대승. 3가지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첫째가 이거 제한능력자. 취소권자죠? 제한능력자는 부모 동의를 받아야 계약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동의받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이때 취소할 때 부모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도 된다. 취소권자로 해놨어요. 아예. 그러니까 제한능력자가 부모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을 취소를 할 때는 부모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한능력자가 부모 동의 없이 한 계약을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취소를 한 다음에 그 취소를 또다시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취소했음을 이유로 재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말이 좀 어려워요? 예? 그냥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취소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단독으로 취소. 그 다음에 이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 있고 임의 대리인이 있을 텐데요. 이때 법정 대리인은요, 고유의 취소권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받지 않고 계약을 했어요. 미성년자 취소권 있죠? 부모한테도 취소권이 따로 있는 거예요.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법정 대리인이 대리 행사하는 게 아니고 법정 대리인 고유의 취소권이 있어요. 법에서 딱 있다고 해 있어요. 우리 시험 보면 아니지만 법정 대리는 고유의 취소권이 있습니다. 반면에 임의 대리는요. 임의 대리는 취소권이 누구한테 생기고 본인한테 생기고요.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취소권을 임의 대리에게 따로 숙권을 해야만 취소권이 가능합니다. 임의 대리는. 그래서 법정 대리는 고유한 취소권이 있다. 임의 대리는 본인으로부터 별도로 숙권이 있어야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자, 승계인 둘이 있습니다. 상속인 같은 포괄 승계인이 있고요. 매수인 같은 특정 승계인이 있어요. 이때 특정 승계인이 취소 권난 승계받아. 이건 안 돼요.
취소권만 승계받을 수는 없고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면 거기에 묻어서 뭐도 같이 와. 취소권도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승계인과 관련해서는 취소권만 승계할 수는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일단 193페이지에 취소의 개념이 있고요. 두 줄. 한 장 넘기면 취소권자가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착사강 대승. 그 중에 제한능력자 하고요. 오른쪽 대리인 승계인. 요거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취소의 상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간단해요. 자, 갑이요. 을과 계약을 했어요. 병으로부터 사기를 당했습니다. 병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고요. 을은 정에게 넘겨줬습니다. 자, 이때 사기를 당한 갑이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 누구한테 취소한다고 말을 해야 돼요? 네? 갑이 계약을 취소한다 라고 말을 할 때 누구한테 해야 돼? 을이에요? 병이에요? 정이에요? 당연히 을한테 해야죠. 왜?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걸 직접 상대방이라고 해요. 당연히 정한테는 취소한다 소리 못합니다. 갑이 정한테 가서 나 을과의 계약을 취소한다 라고 말을 하면 정은 뭐라 그럴까요? 을한테 가서 말해 자식아 그러겠죠. 왜? 갑이 취소하고자 하는 계약은 을과 정의 계약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갑을 간의 계약을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가서 해야 돼? 을에게. 문제는 을에게 취소를 하러 갔더니 을이 영정사진 속에 들어있어. 그럼 이땐 을에겐 취소한다고 말해봐야 소용 없죠. 그럴 때는 옆에 서 있는 상속인 포괄 승계인에게 취소한다고 말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누구냐? 즉 누구에게 취소를 한다고 말을 해야 되느냐? 계약의 직접 상대방 또는 직접 상대방의 포괄 승계인 이렇게 됩니다. 직접 상대방의 포괄 승계인. 그래서 직접 상대방 을의 양수인 같은 특정 승계인에게는 취소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승계는 취소권의 상대방이 아닙니다. 직접 상대방과 포괄 승계인까지만. 3번 취소의 방법.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했습니다. 형성권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 없는 권리. 일정한 방식이 필요 없습니다. 분류식입니다. 내용 증명 보내도 되고 전화로 구두로 말해도 되고요. 카톡도 가능합니다. 요새는 문자 메시지, 카톡, 메일링 다 됩니다. 일정한 방식이 필요 없는 분류식. 자, 한 장 넘깁니다. 5번 취소의 효과. 자, 법률 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아까 뭐라 그랬죠? 소급해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랬죠? 네? 소급해서 확정적으로 무효돼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갑과 을이요. 1월 10일 날 계약을 했고요. 1월 15일 날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을에게. 그런데 갑이 을과 계약을 할 때 사기를 당했어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갑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갑이, 을에게 이미 등기를 넘겨준 갑이 요 계약을 취소를 합니다. 1월 20일 날. 이렇게 갑이요. 1월 20일 날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이 계약은 취소한 1월 20일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그럼 당연히 15일 날 넘겨졌던 이 등기도 뭐가 돼버려요? 취소한 20일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이 병이라는 놈이 1월 18일 날 계약을 맺고 등기까지 넘겨준 상태야. 그럴 때 1월 18일 당시에는 갑이 아직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을 등기는 무효가 아니었고 따라서 병은 소유자하고 거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갑이 1월 20일 날 취소를 해서 이게 소급해서 무효가 되다 보니까 결국 병은
취소를 했을 때 결국 병은 무효 등기 명의인과 거래한 거예요. 즉 소유자 아닌 자고 거래를 한 결과가 됐어요. 당연히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겠죠. 결과적으로 병은 소유자 아닌 사람하고 거래를 한 결과가 된 거예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얘를 보호할 것이냐 말 것이냐.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이 취소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가 된 경우. 예컨대 갑이 을과 계약 당시 미성년자였던 경우. 그러면 미성년자였던 걸 이유로 취소했겠죠.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해요. 이럴 때는 얘가 이 을등기가 무효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몰랐든 알았든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선의의 제3자가 보호를 받지 못해요. 이걸 절대적 취소라고 합니다. 무슨 취소? 절대적 취소. 반면에 갑이 을과의 계약을 여기처럼 사기, 착오, 강박 이걸 이유로 취소했을 때 병이 선이라면 보호가 됩니다. 악의라면 보호받지 못하고. 그래서 착오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여 무효가 되었을 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거 보셨었죠? 이걸 상대적 취소라고 합니다. 선의의 제3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절대적 무효에 대응하여 선의의 제3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취소를 절대적 취소라고 하고,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 상대적 무효에 대응하여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 취소를 상대적 취소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 무효는 절대 무효가 원칙이지만 취소는 상대적 취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뭐 그런 건 나중에 봐도 되고요. 어쨌든 취소를 하게 되면 첫째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3자의 문제가 생길 수 있더라. 그 제3자를 이렇게 나눠서 처리한다. 나눠서 처리한다. 오른쪽 양가를 번 소급해서 무효. 그거 하나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 경우 이걸 살짝 지울게요. 아니 그냥 갑을사에 계약을 했고 등기 넘겨줬고 돈 받은 상태. 그 상태에서 취소했어. 무효가 됐죠? 무효가 됐으니까 받은 거 돌려주고 준 거 돌려받아야 되죠? 이걸 뭐라 그래요?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행을 한 상태라면 그때 이 부당이득 반환은요. 그 반환 범위가 선악에 따라서 나눠져 있어요. 자, 요거 이해를 잠깐 하시면 된다. 부당이득이라는 게 대표적인 거스름돈을 더 거슬러 받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담배값이 4,500원으로 올랐습니다. 5,000원을 내고 4,500원짜리 담배를 사면 얼마를 거슬러 받아요? 500원 거슬러 받겠죠. 근데 가게 주인이 담배값이 오른 걸 모르고 2,500원을 거슬러 줬어요. 그럼 나는 2,000원을 더 받았죠. 여기 부당이득이에요. 돌려줘야죠. 얼마를 돌려줘야 돼? 2,000원? 아닙니다. 2,000원을 더 받을 때 모르고 받았다. 돈 주는 대로 호주머니에 쳐넣었다가 집에 가서 봤더니 2,000원이 더 들어와 있더라. 받을 때 몰랐죠? 그러면 쓰고 남은 것만 거스름돈은 더 거슬러 받은데 모르고 가다가 오뎅을 2,000원짜리 사먹었어. 그러면 한 푼도 안 남았죠? 그럼 한 푼도 안 돌려줘도 돼요. 그게 현존 이익 반환입니다. 반면에 2,000원을 딱 더 거슬러 주는 걸 알았어. 사장님이 담배값이 오른 걸 모르는가 보네. 쓱 받았어. 악의죠? 이럴 때는 더 받은 2,000원에다가 이자를 붙이고 손해까지 배상해야 돼요. 그래서 거스름돈을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나 100원짜리를 좀 많이 거슬러 받으면 그 자리에서 세어보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 세보세요. 혹시라도 더 들어왔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받을 때는 안 쉬어봤으니까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쓰고 남은 것만 돌려주면 된다. 개인이 그 자리에서 세봤는데 더 받았어. 오, 굿. 그리고 받았다가는 나중에 이런 것까지 돌려줘야 돼. 이게 부당이득 반환 범위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범위에 특칙이 있어요. 특칙. 어떤 특칙이 있냐? 제한 능력자. 누구?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가 부모가 사준
아이패드를 팔아버렸어요. 100만 원을 주고 아이패드 동영상 강의 들으라고 사줬는데 미성년자가 이걸 홀랑 50만 원에 팔아버렸네. 그러면 아이패드는 상대방한테 넘어가 있고 미성년자는 50만 원을 갖고 있죠. 부모가 그걸 취소해버려요. 이때 미성년자 받은 50만 원 부당이 되니까 돌려줘야 되는데 이때 이 50만 원을 어떻게 돌려주는가? 미성년자는 선악 따위를 묻지 않고 남아있는 것만 돌려줍니다. 그래서 좀 전 같은 경우 아이한테 아이패드를 사줬는데 부모 허락받지 않고 홀랑 팔아버렸다. 당장 취소하지 마시고요. 미성년자가 그 받은 돈을 유흥비로 다 쓸 때까지 기다렸다가 취소하면 돼요. 그럼 한 푼도 안 돌려줘도 됩니다. 물건은 돌려받고 돈은 한 푼도 안 돌려줘도 돼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애한테 야, 네 멋대로 팔아먹어 그리고 다 써. 그러지 마시고 일단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라는 게 있더라.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취소 효과. 네. 그 내용이 양가로 2, 양가로 3에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취소 효과 기본적인 거 197페이지 양가로 1, 양가로 2, 양가로 3. 이걸 기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틀을 잡을게. 요게 일단 취소해서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하나 틀을 잡아둘 게 있습니다. 내용은 몰라도 되고요. 지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은 제한 능력자의 행위, 착오에 의한 행위, 사기 강박에 의한 행위를 말하죠.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죠, 유효. 근데 이거를 취소를 하면 소급해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랬으니까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지만 취소를 통해서 무효가 될 여지가 있는 유효. 취소를 해야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잖아요. 그럼 취소 전에는 불확정적 유효라고 하겠죠. 즉 유동적 유효예요. 무슨 유효? 유동적 유효. 현재는 유효지만 무효가 될 여지가 있는 유효. 무슨 유효? 유동적 유효. 이렇게 유동적 유효. 아까 무권대리는 현재는 무효지만 추인을 통해서 유효가 될 수 있었으니까 유동적 무효였었고, 요거는 현재는 유효지만 취소를 통해서 무효가 될 여지가 있으니까 유동적 무효가 될 거예요. 그 유동적 유효를 취소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죠. 또 하나가 있을 수 있죠. 뭐가 되는 경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아까 무권대리 행위도 유동적 무효였는데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 추인을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유동적 유효도 요렇게 하면 확정적 무효, 요렇게 하면 확정적 유효 이렇게 되겠죠. 요때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즉 유동적 유효 상태를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경우, 그게 뭐가 있느냐? 그게 세 개가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라는 게 있고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두 번째로 법정 추인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로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 세 가지 모두 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법정 추인, 취소권의 단기 소멸, 이 세 가지 모두 다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장치들입니다. 취소권자가 갖고 있는 취소권을 소멸시켜버려요. 그럼 취소권자는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겠죠. 아니, 취소권자가 갖고 있는 취소권을 소멸시킨다니까. 이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취소권이 소멸됐으니까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확정적 유효가 된다. 그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장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요것만 하나 개념. 요거는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취소권을 포기.
취소권, 권리자는 권리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내가 권리 포기하겠다는데. 여러분들 동산 소유권 포기하잖아요. 쓰레기통에 물건 버리는 거. 권리자는 얼마든지 타인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취소권도 뭐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기를 당했어. 1억짜리 땅을 사기를 당해서 팔았어요. 1억짜리 땅을 팔았는데 사기를 당했어. 근데 1억에 팔았어. 취소하고 싶어요? 1억짜리 땅을 사기를 당해서 팔았는데 1억을 받았어. 취소할 이유가 없죠. 1억짜리 땅을 1억 받았으니까 굳이 취소할 필요가 없죠. 그럴 때는 나 취소 안 할래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게 취소권의 폭이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개념만, 요거는요 각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매매계약이에요. 근데 을이 사기를 쳤어요. 얘가 아직 돈 받기 전이고 땅 넘겨주기 전입니다. 근데 사기당한 사실 알았어. 그럼 얘는 계약 취소하면 되죠. 네? 근데 사기를 당한 사실 아는 갑이요. 계약을 취소하기는커녕 을이 돈을 주니까 이걸 받아. 그리고 등기를 넘겨줘. 매수인 을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땅을 매도한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을이 돈을 주니까 그걸 떡 받고 등기까지 넘겨주더라. 이때 갑의 행위를 딱 보면 갑은 취소할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법정 추인이에요. 취소권자가 한 어떤 행위를 보고 아하, 취소권자는 더 이상 취소할 생각이 없구나. 그래서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장치를 뭐라 한다? 법정 추인. 세 번째가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10년 또는 3년이 지나면 취소권을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냥 취소권이 있는 사람이 취소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버리면 취소권을 소멸시키게 되어 있어요. 이걸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취소권을 소멸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취소권의 단기 소멸은 196페이지 4번에 있습니다. 196페이지에 있죠. 4번에 취소권의 제척기간이라고. 몰라도 되고요. 취소권은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구나.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되겠구나. 행사하려면 그게 기간이 3년, 10년 두 개가 있구나. 한 장 넘겨서 198페이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라고 해서 임의 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가로일의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 취소권 포기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198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 취소권의 포기. 그거. 그 다음에 오른쪽 법정 추인. 취소권자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일정한 행위가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이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대금을 주니까 대금을 수령하고 등기를 넘겨주는 이러한 갑의 행위를 보고 아하, 취소권을 행사할 생각이 전혀 없구나 라고 판단하여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즉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런 제도를 법정 추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취소권을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됐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일단 취소의 뜻, 취소 사유, 취소권자, 취소의 상대방, 취소 효과. 취소 효과를 그래서 제3자 보호의 문제,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 기본적인 것들. 거기에다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유동적 유효 상태인데 취소를 해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아니면 그 상태에서 취소권을 어떻게 함으로써 소멸시킴으로써 더 이상 취소를 못하게 함으로써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장치가 세 가지가 마련이 되어 있더라. 이렇게 딱 머릿속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왁구를 딱 잡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무효 취소와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자,
2주간 남았습니다. 입법 청취 213페이지. 조건과 기한.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조금만 제가 좀 힘이 드네요. 시간이 조금 이른데 잠시만 쉬었다 하겠습니다.